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과 함께 디지털 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양육 기술을 함께 공부할 한국공학대학교의 안현아입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조절력을 향상시켜서 저희가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중독 행동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함께 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새한테 중요한 건 가지의 튼튼함이 아니라 튼튼한 날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새가 날다가 힘들면 튼튼한 가지에 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가지가 부러지거나 튼튼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날개가 튼튼하면 충분히 새로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좋은 기술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직업 세계를 갖는 데에도 앞으로 이제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도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제한하고 이것을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못하게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어떤 정보의 홍수, 디지털 기술에 많이 노출되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요걸 같이 공부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잘 들으시고 잘 이해가 됐다 하면 이 세 가지를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독 행동의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스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중독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중독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계 설정을 해야 되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꼭지로 예방기술, 조절기술, 관리기술, 스트레스, 감정, 한계 설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예방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을 나가기 전에 요거 스트레스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레스와 중독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독을 왜 하는가? 라는 거에 가장 큰 오해는 노출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가 중독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사실 중독의 원인은 사실 스트레스, 특히 스트레스 중에서도 트라우마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자체도 원래 힘들지만 스트레스 중에서도 트라우마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괴로워.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면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한두 끼 안 먹고 잠 며칠 못 자면 물론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아예 못 먹고 못 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못 살겠는데 우리 뇌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가 있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가 손상이 되면 우리 뇌는 우리 몸이 잘 살고 있어도 뭔가 살기가 어렵다,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 뇌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기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트라우마 기억이 이제 한번 나타나면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빨리 도망가거나 이 상황에서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각과 기분을 일으켜서 빨리 어떤 행동을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긴급한 경고는 알람이 부드럽고 즐겁고 행복한 음악 소리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울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트라우마 상황이 다시 발생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굉장히 불쾌한 감각과 기분이 느껴져서 빨리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뇌의 기능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람을 잘 들으면 소방안전 이 알람이 울려 그러면 이제 대피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알람이 울리는데 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트라우마 스트레스 때문에, 트라우마 기억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날까봐 불쾌한 감각과 기분을 느껴서 어떤 행동,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좀 조절하거나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 이 느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죠. 지금 느끼는 이 소방 알람이 뭔지 모르니까 이걸 꺼야 되는데 끄지를 않고 더 크게 막 음악을 튼다든지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독 물질 내지는 중독 행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중독을 예방한다라고 하면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존중하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양육 기술을 이제 꿀팁 전수 들어갑니다. 그 전에 요 자기 개념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자기의 자존감, 자기 효능감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앞에 두 개는 조금 익숙하시고 요건 좀 낯서실 수가 있어서 앞에 거 먼저 설명드리면요. 자기에는 뭐예요? 나는 특별해. I'm special.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좋아 보이죠? 우리 아이는 특별해. 아이한테 너는 특별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지만 나는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남들보다 뛰어나야지만 충족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남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뛰어나서 충족되는 그런 어떤 인정이 있어.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가끔 내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좌절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애는 내가 항상 뛰어날 때는 좋은데 항상 충족되지 못하고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 굉장히 큰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내가 가끔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자존감이죠. 그러면 자기랑 자존감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아이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자존감일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기 효능감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자존감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제 자존감도요, 내가 자존감 올릴 거야 한다고 올려지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들만큼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될 만한 존중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존중받은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존중받는지도 모르고 남들한테 존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는 때때로 무시당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존중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런 거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의 남한테 스페셜하게 취급을 받든 아니면 존중을 받든 간에 이건 다 타인이 중요해요. 타인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자기 효능감은 뭐냐? I'm confident. 난 자신 있어. 나 해낼 수 있어. 라는 건데요. 이 해낼 수 있어는 높은 성취를 가져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어. 내 정서도 조절하고 내 행동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나를 조절할 수 있어. 라는 거에 근거해서 생기는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즉 자기와 자존감은 긍정 부정이 있지만 부정 긍정이 있지만 타인의 반응이 중요하다면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결국은 뭐냐? 아이들의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나치게 큰 성취 목표는 단계적으로 이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나치게 큰 성취 목표를 아이들한테 제시하고 뭐 이만큼 해! 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작은 것부터. 생활 규칙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아이들이 하나씩 만들어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양육하면 아이들이 자기를 조절하고 잘하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도 점점 더 증진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 규칙을 지키고 만들 것인가? 연령별로 조금 다릅니다. 우리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요때는요, 부모님이 규칙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규칙이 매우 강압적이거나 뭐 아니면 아이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규칙이면 안 돼요.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지금 상태, 아이들의 성향, 아이들의 어떤 패턴 이런 걸 잘 읽으셔서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규칙을 주셔야 되는데 이때 규칙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얘네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게 나한테 좋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규칙은 별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 루틴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래서 아침에 뭘 하고, 학교 가기 전에 뭘 하고, 갔다 와서 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루틴을 이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때 부모님이 이걸 잘해주면 아이들이 어떤 걸 느끼게 되냐 하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예측 가능한 삶이 나한테 참 좋구나 라고 우리 몸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거 기초를 만들어주시는 게 초등 저학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연성은 있어야겠지만 삶이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게 우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데 굉장히 좋다.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 이거를 심어주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 고학년부터 벌써 시작되는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잘하던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싫어! 안 해! 나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어머니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 반항하나? 이제 내 말을 안 듣나? 이러면서 되게 불안을 느끼세요. 뭔가 위태위태하게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건 아이들의 반항이라고, 아이들의 이제 규칙 거부를 반항이라고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그 욕구를 느끼는 건데 그 욕구를 느끼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 이건 아니고요. 그 욕구를 느낄 때 어떻게 이것을 충족시켜 가는지,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환경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초기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도와주실 수 있는 생활규칙을 관련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협상하시는 거예요, 협상.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규칙이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아이가 바꾸고 싶어요? 하면 이제 재협상해서 바꾸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거나 예전에 하던 대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걸 해서 협상을 할 때도 중요한 협상은 결렬돼도 여러 번 다시 하죠. 이건 굉장히 아이하고는 중요한 협상이에요. 자기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면 다시 협상하고 하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아이가 원하는 걸 서로 내놓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를 이제 협상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게 요만큼인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 시기에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후기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규칙도 설정하고 자기 스스로 지키면서 이거 안 됐네? 그럼 어떻게 조절하지?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때 주의점은 뭐냐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이제 무관심이 되거나 아니면 너 스스로 하라고 내버려뒀는데 망했으니까 다시 옛날대로 해. 이렇게 지나친 통제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켜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만 이때는 조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조절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가는 양육 기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 욕구 충족인데요. 우리가 자율성, 그 다음에 이제 유능성, 관계성 욕구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어떤 최소의 욕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생활규칙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한다면 관계성 충족을 돕기 위해서는 애착을 향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애착이냐?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인기가 좋고 이제 이런 거 요즘에 이제 오해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소수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거, 믿을 만한 관계를 맺는 게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친밀감이 있고 친밀감도 가짜 친밀감이 있어요. 가짜 친밀감은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교류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서로 비밀이 없어. 그럼 되게 친한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 그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안전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지금 같이 얘기해도 돼? 내가 이거를 궁금한데 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관계가 아주 안전한 관계죠. 그래서 그 시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요거가 이제 뭐냐? 자녀에게 첫 번째 안전한 대상으로서 부모가 이게 안전한 대인관계야 라는 기초를 형성해 주는 게 이제 애착.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애착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늘릴 수 있는 재밌는 놀이, 기술 하나 꿀팁 전수해 드릴게요. 평행놀이입니다. 평행선은 어때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그냥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가죠? 그것처럼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근데 같은 공간에서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 같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있다가 때때로 근데 나 이거 생각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거 이렇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면서 때때로 정서적, 언어적 상호교류를 한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 일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거, 요게 이제 애착입니다, 애착. 그리고 이 놀이는요, 사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 연인 모든 관계에서 할 수 있고 모든 연령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같이 가서 같이 뭘 하는 게 아니라도 각자 뭐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애착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이런 놀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트라우마 스트레스까지 발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감정을 관리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감정을 억제하거나 누른다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지금 목적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감정의 목적이 있다는 건 뭘까요? 감정은 알람이에요, 알람. 그래서 이제 강한 감정이 일어날수록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어떤 행동을 멈춰야 돼, 이런 알람입니다. 그러면 그 알람이 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정을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감정이 무슨 뜻인가?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을 돕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 조절이고요. 또 하나는 상호적인 어떤 대인관계에서 조절하는 상호 조절입니다. 상호 조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아이가 막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같이 상호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평소에는 얘기하지 않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가서 접근한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존중해야 되고 아이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반응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양육자가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조절한 상태에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는 자녀가 정서를 다루는 방법의 역할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양육자도 자기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서를 자기 조절을 할 때는 크게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만큼 힘든가 정서 때문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5점보다 아래쪽이다 하면 이 방법을 쓰시고 지금 내가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하면 이 방법을 쓰시는데 5점 이하일 때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요. 즉 이건 슬픔이야, 황홀함이야, 기쁨이야, 억울함이야, 분노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이 어떤 감정의 손잡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기가 굉장히 쉽고 그렇게 된 다음에 왜 이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머리로 생각하는 게 5점 이하, 고통이 5점 이하일 때입니다. 근데 6점, 이게 아니고 높군요. 6점 이상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체적으로 이미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신체 상태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뭐냐? 체온 조절입니다. 근데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쉬운 거는 찬물로 얼굴의 온도가 바뀌면 체온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얼음팩 같은 걸 얼굴에 대거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다라고 하면은 격렬한 운동, 유산소 운동 아니고요.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점프 뭐 이런 거 아니면 공놀이 이런 건데 요거를 길게 하면 안 되고 10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은 신체 상태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막 이미 조절할 수 없다. 내가 머리로 조절할 수 없다. 이성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드렸는데 이제는 역효과가 되지 않게 한계 설정의 유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예요. 쉬운 거. 강한 통제. 강하게 통제하는 거는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애하고 이렇게 협상해서 특히 이제 초등 고학년 이상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딱 시간을 줘서 이 이상은 못 봐. 이거면 아이들이 자율성 욕구,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욕구를 손상시키죠. 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컴퓨터를 망가뜨려요. 컴퓨터를 치워버려요. 이러면 자율성 욕구도 좌절되고 또 망가뜨리는 건 안전하지도 않겠죠. 아이들한테 오히려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강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몰래 게임할까봐 방문을 닫거나 잠그는 걸 못하게 해요. 아이의 사생활, 심리적 경계 침범이죠? 그러면 유능성 욕구도 좌절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 나는 못하나 보다. 부모님이 감시가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적인 공간의 경계 침범으로 인해서 안전하지도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강하게 비난이나 처벌하는 거, 요거는요, 유능성, 관계성 욕구, 이거 둘 다. 관계성 욕구, 애착 부분에서도 관계를 단절시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비난하고 처벌할 때는 대체로 화가 많이 났을 때죠. 이건 아이들에게 무서운 반응도 느끼지만 아 저렇게 화가 나면 조절할 수 없구나. 이것도 또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정서행동에 우리가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양육자로서는 사실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욕구가 좌절될수록 더 강한 트라우마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강한 통제 역효과는 중독 행동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려고 하면 먼저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 중독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 트라우마 스트레스인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가 좌절되면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유발되니 이걸 충족시키는 양육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조절 기술은 감정을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적응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알람을 가지고 우리가 적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호 조절을 돕기 위한 의사소통 체계가 필요하고 자기 조절을 돕기 위한 심리교육.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계를 설정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강한 통제는 중독을 강화하기 때문에 핵심은 강한 통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